4월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희생론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영남권 중진 2명에게 공개적으로 이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콕 집어서 이 5선의 서병수,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또 김두관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에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중진 희생론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신호탄이 돼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눈여겨보실 대목이 가장 명분 있는 두 사람을 지금 제일 먼저 선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자, 영남권에서 TK가 아니라 PK부터 손을 댔습니다. 예. TK는 후순위, 네. PK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병수, 김태호 이 두 의원은 사실상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의 어느 지역에도 사실 인지도가 높다. 이런 명분이 있고 또 똑같습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경남도지사를 했던 맞아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남도의 어느 지역에 가도 사실상 경남도지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세울 명분이 있다. 그런 명분으로서 두 사람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후순위 그러니까 TK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아마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명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예.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태우 의원은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김태호 의원이 21대 때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그러니까,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산청, 거창, 함양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으로서는 서병수 의원하고 같이 그렇게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고심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 전체 분위기가 이른바 중진 영남, 근데 이 지금 하기야 뭐 영남이라 하더라도 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역은 지금 9곳 중에서 5곳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전혀 국민의힘에게는 그 양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분위기가 서병수 의원도 받아들였고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는데 막판까지 아마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 9개 중에서 민주당 5곳, 국민의힘 4곳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국민의힘이 좀 힘을 냈으면 한다 이런 바람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의 그 낙동강 벨트 지역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의 불리한 지역이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5곳을 빼앗겼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 5곳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연달아서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요? 이것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예. 가장 최근에 두 선거 그러니까 22년에 벌어진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는 이 부산 쪽 그러니까 서쪽 벨트 낙동강 서쪽 벨트를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게 가져왔어요. 또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니문 선거이긴 했지만 네. 강서구청장을 아주 높은 격차로 뺏어왔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최신 효과, 즉 가장 최근에는 이 5곳마저도 네.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양쪽이 팽팽할 때 인물을 누구를 세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양산을 해서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김두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다 이제 경남지사를 지사를 했었고 그렇죠.
또 김두관 의원은 워낙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예. 김태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태우 의원도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매치가 성립이 되면 정말로 빅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그 낙동강 벨트 전체의 어떤 판세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낙동강 벨트가 꼭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이 성사가 되면은 매치가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특히 그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낙동강 벨트를 신호탄으로 중진을 향해서 험지 출마 요구가 계속 이어지겠죠. 아까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PK를 지나서 TK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먼저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지역에 출마를 한 사람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사표를 냈다가 본인은 이제 뭐 기억 연고 때문에 냈지만 원하면 딴 데 원하시면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강남의 이원모 비서관, 그다음에 해운대 쪽의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제가 눈여겨보냐면 바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윤사단이라고 불리던 가장 최측근 검사이자 네.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그대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내리꽂냐 이런 프레임에 가장 들 수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원모 비서관의 출마와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했던 그런 지금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원모 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원모 비서관은 사실 또 스토리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도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가장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프레임을 깨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험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상징적으로 알고 검사를 내리꽂지 않았네라고 항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원모 비서관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출마 부적격자 명단 29명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뭐 유죄 확정된 뒤에 특별 사면된 김성태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면 복권을 받아도 이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떻게 보시나요? 뇌물수수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했다가 사면 복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배제가 됐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공천 배제가 됐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장은 입시나 채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병역도 그렇고 국적 비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사면 복권이 돼도 공천 배제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한 거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요.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글쎄요.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저 자리가. 메시지를 낼까요? 일단 지금까지 원론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가 가장 뭐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즉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를 했다는 그 대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방영을 합니다. 그럼 관훈 토론회가 먼저잖아요. 그럼 저는 여당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특히 예민한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뭐 이 편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그 직전까지는 입에도 담지 아니했던 부분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대담에서 언급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관훈 토론에서 그것을 굳이 이제 곧 방영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더 공천과 관련된
그런 방점이 찍힐 것이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기류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공천과 관련된 휘두를 수 있는 칼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진, 험지 내지는 또는 용태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그 질문 안 할까요? 김기현 여사 관련은 아마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요 토크 진행 전에 제가 리포트 전해드릴 때 뒤에 화면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다음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건지 임 위원장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 위원장의 발언에 임종석 전 실장은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두 분이 만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글쎄요,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른바 친문과 친명의 갈등 문제인데 아마 총선 이후에 주도권 같은 걸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총선도 총선입니다만. 지금 임혁백 위원장 얘기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후보였잖아요. 후보가 졌지 않습니까? 후보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이 그 내부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또 노출되고 이러면은 가뜩이나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하겠다는 게 시민단체나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당내에서 근데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이렇게 노정되면 이게 민주당 애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주도권 같은 거 이런 거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포함된다.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죠. 민주화 이후에 항상 10년 주기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그건 인정했어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뺏겼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친문, 친명 간의 갈등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친문이 공천 배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최후 통첩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발언은 이미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를 접으면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실 교통정리가 물밑으로 됐었어야 돼요. 물러나실 분 다 물러나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혁신위원장이 그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가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밑의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리를 계속 자리를 도전하겠다. 친문 쪽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이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명분으로 그러니까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물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이 단수 지역의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 지역구를 포함해서
민감한 지역은 뺐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가 글쎄요, 있겠습니까? 박수현 전 수석의 경우는 아마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친문 이제 인사를 하더라도 예. 그 지역에서 워낙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해왔고 네.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전 의원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친문이라고 다 배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을 했던 인사들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마 공천에서 이제 배제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친명계가.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당내 갈등으로 다른 방향을 펼칠 수가 있죠. 이제 친문 세력들이 공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3지대로 간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2차 경선 지역을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선거제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네. 선거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이런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발언 들었습니다만 이 정당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네. 세력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할 길을 열어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직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표현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길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의 어떤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로 입성한 사람들이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느냐 이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다원화된 목소리, 예를 들어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당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예. 혹은 뭐 최강욱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예. 사실 이 두 사람이 직역 그러니까 어떤 직능 대표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수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그 전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굳이 지금 해야만 하느냐에 예. 대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야권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검찰 해체당이나 조국 전 장관의 신당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또 아우를 수 있는지 아니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려면 아울 관심이요. 수 있겠는데 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전혀 안 맞아요.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다당계 민주주의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중도지대를 만들자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벌써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뭐 사회민주당도 이런 예.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연합 만들겠다, 비례연합 정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중도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의 얘기처럼 야권의 친화적인 인사들이거든요. 거대 양당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설령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뭡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굳이 이 세 사람 이름 거론할 거 없이 최강욱 뭐 김의겸 뭐 이런 분 거론할 거 없이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세상에 정치검찰 해체당이 어디 있어요? 당의 목적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 이런 당은 너무 정치적이에요. 정당이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구속 중이잖아요. 예. 무슨 당을 만듭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냐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야권의 대연합으로 가자.
그걸 아무리 저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는 설령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도 곧 나오잖아요. 그 네, 결과에 그렇지만- 따라서도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유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가 모두 모여서 통합공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들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합친다고 이야기했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격앙됐던 걸로 전 취재를 했어요. 예. 새로운 미래 측에서 특히나 이제 김종민 의원이나 혹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통합 공천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불참 때문에 사실 이가 빠진 잔치집의 어떤 분위기의 여파가 계속 있는 새로운 미래에서 그걸 덥석받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발언이 있는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반응을 보면 예. 상당히 좀 뜨악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하면서 지금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